안녕하세요. 대마파파입니다. 어제에 비해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나요? 네, 다음 주에 있을 DS 단석 자원 재활용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정확하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주로 상장 당일날 대부분 파시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지만 혹시라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리스크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공모주 일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DS 단석 청약이 되고 다음 주 12일과 13일에 블루 엠텍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제가 자꾸 이 머트와 머티를 오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상장합니다. 이번 주 KNS는 정말 시세가 잘 뿜어주었죠. 저는 한 7만 8천 원쯤에 팔았는데 오랜만에 나쁘지 않게 판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DS 단석은요, 바이오, 배터리, 플라스틱 이 세 가지의 분야에서 재활용을 하는 자원 재활용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원 재활용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 바이오 디젤 수출이 국내에서 1위라고 합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한국의 수요는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요, 이 바이오 디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겠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정책이 많다 보니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야인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요. 현재는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자동차에는 배터리, 납축 배터리죠. 지난번 LS 머트리얼즈에서 나온 전지, 즉 납축 배터리와 리튬이온 그리고 UC라고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를 공부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 납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현재도 DS 단석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납 배터리 폐 배터리를 받아와서 이제 아주 필요한 그 재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재활용은요. 전통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서 많이 제시되어 왔고 이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생활에 워낙에 많이 침투해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항상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요. 먼저 바이오 에너지가 매출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보시면 비중들이 점점 플라스틱 2022년도가 아니고 쭉 보시면요.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판매 개시를 보시면요. 1984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즉, 이 기업은 업력이 꽤 오래된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분야마다 상품들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식용유 회수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많이 회수를 하잖아요. 이게 자원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유를 만들어서 경유를 이제 대체할 경우에 이게 온실가스가 저감되고 황산화물
관련된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과 함께 같이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해요. 바이오 중류는요, 발전소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2012년부터 실시된 의무화 제도에 딱 들어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물품이다. 바이오 선박류도 여기 국제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요. 선박도 이제 황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선 관련된 그 기업들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 규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바이오 선박류도 굉장히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품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바이오 디젤은요, 1세대고요. 폐식용유, 즉 팜유로부터 회수해서 이 사용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DS 단석에서 주장하는 2세대 바이오 디젤은요, 동물성 유지고 일반 디젤과 품질이 유사해서 혼합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 바이오 디젤은요, 많이 넣을 수 없고 7% 이하로 혼합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2세대는 훨씬 더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에서 항공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 이 바이오 디젤을 쓰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이 3단계는요, 연료 전지까지 하겠다. 수소에서 연료 전지까지.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바이오고요. 바이오 에너지였고,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즉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재생연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폐배터리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파쇄하고 분리하고 정제하는 이런 기술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진출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흐름도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에코프로만큼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DS 단석도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를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R 자료에도 수직 계열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상장사의 도움을 받아서 로드맵을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전구체 양극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수직 계열화는 따라 했지만 이 LFP라는 것이 아쉬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중국에서 LFP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영상을 찍고 좀 안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 예상을 무시하고 쭉 올라갔을 때 제가 배터리 아저씨 영상을 봤거든요. 이 배터리 아저씨가 그 전인구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LFP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거 재활용 잘 안 된다. 폐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만약 이 배터리 아저씨도 모르는 또 다른 LF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DS 단석에 있다면 괜찮겠지만 배터리 아저씨 말이 맞다면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 LFP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노리고 기술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업력의 플라스틱 리사이클은요, 이런 제품들에 납품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점유율도 꽤 높다고 합니다.
또한 자회사를 이미 인수를 했고요. 이 자회사 인수한 것을 바탕으로 고순도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역시 자동차, 가전제품 등 부가가치 산업으로 신규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분야 모두 다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양극재도 플랜트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리사이클도요, 뭔가 리사이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극재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2세대 HVO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양극재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 PCR, 아까 PCR 맞죠? 요것도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분야를 이렇게 한 번에 쫙 뿌려놓는 게 조금 집중은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험만 가능된다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정확하게 잘 공부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장기 투자까지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계속 강조하고요. 해외에 있는 이런 기업도 공장도 많고 여기 국내에도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무가 썩 튼튼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채가 꽤 많고요. 이번에 공모 자금도 원재료를 살 때 썼던 금액 차입금을 전부 다 상환하는 데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튼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봤던 특례 상장 기업들에 비해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보시면 매출액이 늘었잖아요. 하지만 이 영업이익은 매출액 는 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 원재료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특히 바이오 에너지가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6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너지 단가가 올해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비하면 더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높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다시 이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사 기업 중에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같이 하는 기업이 있다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6개의 기업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넘어가서요. 잠시만요. 여기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플라스틱인데요. 이 평균 PER이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ER이 높을수록 고평가라고 보면 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이 리사이클 사업이 인정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리사이클은 아주 업력이 오래된 만큼 아마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받고 있고, 바이오 에너지도 어느 정도 낮게 받고 있고, 배터리는 높게 평가받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게 이 세 개를 여기서 바로 평균을 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주당 평가 가액을 구할 때 이제 더해서 시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시총을 계산해서 순이익을 적용한 다음에 주당 평가 가액을 만들었죠. 10만 원인데요. 주당 평가 가액으로 시총을 계산하면은 6,151억입니다. 3분기 340억 그 재무제표에 찍혔고요. 4분기는 453억인데요. 요것과 비슷하죠. 그랬을 경우에 PER이 13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배터리 리사이클보다는 조금 낮네. 배터리 리사이클보다는 좀 낮게 측정했고 얘네들보다는 높게 했기 때문에 사이에 애매하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밴드 상단이 89,000원이거든요. 밴드 상단으로 기준을 하면 시총은 5,216억이고 PER로는 11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세모인데요. 공모주 지금 요즘 돌풍이잖아요.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다행히 공모전 주주, 즉 기존 주주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꽤 크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1200억 원으로 꽤 높다라는 점. 비율은 낮습니다만 유통 물량은 높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썸네일에 말씀드린 특수 거래인데요. 이게 뭐냐면 최대 주주분이 아무래도 인정이 많으신 건지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자의 부의 이전 거래가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특수관계인들에게 조금 싸게 판다든지 비싸게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정상 거래가 적발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특수거래 보시면 얼마만큼 돈을 그 최대 주주 등 친인척에게 줬냐, 이득을 줬냐, 바로 요만큼 15억 8천만 원을 15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요 제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요, 최대 주주분의 동생분이 가지고 있던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이 동생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는데요. 상속될 대신에 이 지분을 다 넘겨가지고 지금은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즉 저가로 공급하면서 이 동생 회사의 이익을 챙겨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게 1억 3천만 원. 그래서 좀 정이 많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요. 펜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DS파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부인이죠. 부인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펜션과 DS파크를 최대 주주분이 우리 이 DS 단선 회사에서 지금 돈을 내면서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바다 펜션과 DS파크고요.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딴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금액보다는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저가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회사를 조금 주주의 것으로 안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기간이 6개월이에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은 건지 그것은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하실 때는 최대 주주 리스크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2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고요. 회사가 부채 비율도 꽤 있는데 이렇게 납부하는 게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 좀 길어지네요. 청약 정보는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고 15일까지 계좌 개설 시 정략이 가능하고요. 약 최대 증거금 3억과 1.7억이 예상됩니다. 공모가와 그 배정되는 수량이 확정되면은 달라질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사업 영역입니다. 2차전지 매력적이죠. 바이오 디젤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유통 비율도 좋아 보입니다. 유통 금액은 1200억 원으로 높지만 비율은 24%로 낮아 보입니다. 퍼 밸류에이션도 공모가 밴드 상단 대비 11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튼튼하지 않아 보이는 재무 구조고요. 친환경 정책이 어긋나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항공유 이거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좀 면밀히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너무 큰 그림을 로드맵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속이 좀 잘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 주 가격이 8만 원이잖아요. 20% 8만 원, 9만 원이니까 20%만 먹어도 치킨 한 마리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대 주주 리스크도 꼭 잘 살펴보시고 있게 보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번 영상은 좀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파파였습니다.